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특활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검 특활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지적하자 야당이 법무부 장관에 배정된 특활비를 맞지적하면서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까지 했는데, 일단 여당은 대검 특활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온 이후로 특활비를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그랬더니 야당은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꺼둬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대검에서는 A4 용지 한 장을 그냥 현장 검증에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금액만. 그래서 누가 쓰는 건지는 알 수 없게끔.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역시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이제 향후 거취에 관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니까 결국 그 모든 다음의 행보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그 의미부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그 좀 자유롭게 그 좀 이렇게 운영의 탄력성을 갖고 쓰는 그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 이른바 특활비죠. 그 특활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통제할 방법이 없이 혹시 검찰총장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 어떤 뭐 약간 정치자금 내지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총장의 약간 그러한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검찰이 전체 조직으로 수행하는 모든 수사나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또 때로는 운영에서의 민감한 부분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민주당이요. 거기다 답하는 것도 굉장히 언론적이었거든요. 나중에 국민을 김도부 의원이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퇴임한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면전에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 마침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본인도 비슷한 말 할걸요? 다시 정치하고 싶을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은 물론 정치인 출신이지만은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행동 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 정치인이랑 카테고리를 보면 묶였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무직 장관으로 있을 때 정치 행위를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어쨌든 원님 재판, 너 이런 정치할 생각 갖고 있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사실 살이 안 맞는 거니까 저희가 안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런 사정을 모르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모든 걸 정치적 행보라고 보고 이렇게 달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그 독립성을, 그다음에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수사의 공정성, 그다음에 정치적 해석에 대한 그 어떤 방어벽을 쳐서 스스로 이제 어떤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좀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존중해 준 건데, 스스로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방어벽이나 보호막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지금 전부 다 이게 정치의 어떤 바람에 노출되게 하끔 사실은 그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는 어떤 포괄적인 말에 대해 가지고 그걸 정치로 단정지어 가지고 지금부터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이미 저는 과도한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분은 사퇴하시고 뭐 하시나요 지금? 그분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길 찾고 있죠. 감사위원이 되고 싶었다가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공직 뭐 문재인 정부에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당신이 뭐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언사를 한다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아니 검찰은 뭐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근데 문서 파쇄 사건에서 150명 가까운 그 수사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이에요. 예를 들어 수사할 때 대상을 가리고 그랬다면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예전에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국정농단 수사할 때 보면요, 그때 같은 검찰 조직에 있었던 분이 과도한 그런 수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압박 수사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좌우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행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강압 수사.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특활비 하다 일로 번졌는데, 지금 조 전 부대민 이야기는 그 국정감사장의 한 발언이
나는 정치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굉장히 예.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가이드라인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준석 전 최고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걸 확대 해석했다. 뭐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요. 그 특활비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도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김종민 의원이랑 주고받으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아주 명시적이었어요.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이번에 대검에서 그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이 결국 들어있다는 내용이 각 지청별로 얼마 나눠줬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박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 자료가 허위라고 반박하지 않는 이상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국민들이 궁금해한 내용을 김종민 의원이 대신 질문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답할 때는 뭐 알고 답하기 기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디서 그런 취득한 정보냐 저도 들었다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장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건 굉장히 추미애 장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다소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모함을 하려고 든 것인지 아니 이간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사실관계거든요. 돈을 줬는데 안 줬다고 그 추미애 장관은 제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제보한 사람을 밝히지 못하고 만약 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한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기관 간에서 내려가는 돈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통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금액 외에 그 총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배분하는 특활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지금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중앙지검의 어떤 뭐 지적이 있었다거나 내부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그걸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받은 게 여기서 없다면서요. 아니 어쨌든 뭐 이건 영수증이 없는 돈이잖아요. 뭐 얼마 줬다고 영수증 끊어서 할 수도 없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들여다볼 방법이 없고 뭐 대검에서 안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여야 합의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합의 방법이 전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돈의 성격이라는 것이 수사나 아니면 기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예를 들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기밀 수사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예산을 짤 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갑자기 뭐 입법을 해가지고 까라고 한다든지 뭐 증빙 자료를 남기라고 한다면은 어렵다.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야 될 텐데 국정원 요원들이 가가지고 해외에서 공작 활동하면서 카드로 끊어가지고 쓰고 나 기록 남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참에 특활비를 다 없애자.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나온 특활비 가지고 뭐 자녀 유학 보내고 또 생활비 쓰고 한 사람들 자기들 입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영수증 없이 써야 되는 거. 이해가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꼭 이렇게 많은 특활비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참에 특활비를 좀 많이 손보자 없애다든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근데 뭐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찰청이 있고 사실 여전히 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검찰 이제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정보원 운영에 소소한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마약 수사에서 어떤 미끼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기타 뭐 각종 피싱 범죄에서 이른바 랜드비라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찰청의 수사가 완전히 수사와 수사지 내지는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런데 이런 거죠. 그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만 검찰국장이 그 수사진들한테 건강 챙기라고 100만 원씩 봉투 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격려비 봉투에 담아준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무원에도 이제 그 급여 체계 같은 것들도 그럼 양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출근 카드, 퇴근 카드 찍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 우리 출장하고 출장 수당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간에 근무하면 시간에 근무 수당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일선에서는 오히려 현재 법 제도가 보장하는 그런 수당의 수준이라는 것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국장이라든지 뭐 상위 보직에 있는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격려 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처럼 하사금처럼 되어 있는데
양성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성화해야죠. 아니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음성화로 놔둬버리면 나한테 돈 봉투 많이 준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명백히 용도의 사용이고요. 왜냐면은 원래 그 경력금이 뭐 상관이 뭐 학업자한테 줄 수 있죠.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수증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약간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야근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그거는 뭐 노동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노동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경우에는 뭐 국민의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제 간부 공무원으로서 수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조 변호사 말한 거는 결국에는 법 체제 하에서 보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수 체계상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조직을 돌린다 보면은 결국에는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고용 형태에 따라 가지고 딱히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라도 한 판 돌려야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가는 것인데 저는 검찰에서 특히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이동영 작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하사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많이 주는 사람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 수당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니, 저는 직급이 높은 사람에 경력금으로 대해서도. 그냥 경력금을 지금 현재 다른 부처가 지급하는 것처럼 업무 추진비로 해서 징빙 남기면 된다고 보고요. 특활비는 특활비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정말 기밀 수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활비 문제가 시끄러워졌으니까 이 참에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제가 정비도 하고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 대립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이 뭐 여론조사 1등하니까 추 장관이 그러면 나가서 정치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를 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제는 좀 누구 한 명을 뭐 손을 들어주고 한 명은 내보내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뭐 여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근데 임기제 총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총장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거기가 어떤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게 명백하게 위법이 아닌 한 가급적 임기 보장을 해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뭐 정세균 총리께서도 뭐 말씀하셨잖아요. 좀 적정하게 서로 간에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일정 부분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추미애 장관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한동훈 검사도 검언유착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만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물어봐요. 한동훈 검사의 말 중에서 혹시 검언유착으로 의심될 만한 말을 한 게 있으면 한 문장만 소개해달라. 그럼 저는 7개월째 아무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본인이 나중에 총장 퇴임한 다음에 봉사할 길 찾겠다. 요 단어 외에 요 문장 외에 과연 정치 중립성에 위배될 만한 발언을 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예? 뭐 다 이제 도둑놈 때려잡으라는 취지의 그냥 당연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 김도우 의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잖아요. 향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근데 거의 답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답변에 근데 이유가 제가 있나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여러 차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그 검찰권이라는 게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다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굳이 취해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최초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만두고 또 뭐 이렇게 정치를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현직에 있는 동안에 명확하게 정치에 선을 긋는 행동을 안 하시고 과거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당연히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큰 정치인들도 무수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래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가 정치 안 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말 뒤집은 걸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게 그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명으로 그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지위에서 저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이회창 총재 옛날에 이회창 감사원장, 이회창 국무총리
그 당시에 감사원이 성역 없는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면서 그 당시 자기를 임명해준 김영삼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거든요.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치할 여건이 주어지고 정치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기서 물어서 뭐 나중에 비난할 수 있겠죠. 그때 안 한다더니 왜 했냐 이런 것일 텐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총리는 뭐 어떤 정치인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만약에 감사원장으로서 이회창 총재가 현직에 있을 때 정치를 할 거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인사청문회 당시처럼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오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군가의 표현처럼 검찰 그 2,200명의 검사를 품고 있는 검찰 조직 전체를 지금 정치판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이제 이거는 물어보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홍남기 부총리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호사가들이 나중에 강원도지사 출마할 의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홍남기 부총리 곤란하게 하려면 저희 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당신 강원도지사 나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해서 몰아붙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답을 해야 됩니까? 정무직 공무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책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검찰총장하고는 다르죠.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는요. 예산권을 사실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 출마 의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원도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안 그런 분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윤석열 총장 몰아붙이듯이 강원도 예산 하나씩 다 파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거 나중에 출마할 의향이 있어서 넣은 예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정치도 이상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이건 평행선인데 아까 처음에 논쟁한 거 다시 끝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제가 마무리 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마칩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첫 1위를 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뭐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걸 결과를 두고 지금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많이 나면 나올수록 국민의힘 잠룡들의 퍼센트를 뺏어가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좀 위기감을 느낍니까? 사실은 이 결과 자체로만 보고 뭐 위기감을 느낄 건 아니라고 보는 게요. 뭐 지금 뭐 어떤 분도 지적하셨지만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 제1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근데 거기 제1야당에 소속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없습니다. 예, 후보가 없었죠. 네,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4대3 내지 4.5대 3.5 이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정치 지형을. 근데 그 과정에서 한쪽에 전혀 주자가 제1야당의 주가 없기 때문에 그 제1야당의 주자가 가져갈 지지율이 한쪽으로 결집됐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자가 이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적당한 그 수준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로 분산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를 놓고 보게 되면 그다지 변화가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 말에 동의하는 거네요. 별 의미 없다. 네,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 저는 근데 그래. 그 안에서 수치상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안에 이제 저희 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대표와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지지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의 그 지지도가 그분들 개개인의 지도보다 4-5배씩 많게 나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상대 비교는 가능한 지금 단계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사실 그 결과 때문에 상당히 민망한 것이 연일 이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옳다고 나는 새 정치를 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뭐 플랫폼 만들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안철수 대표가 메시지에 힘이 떨어지는 단계가 온 거 아닌가. 약간 김선달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동강물을 계속 팔려고 하는데 대동강물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굉장히 암시적인 이제 정계 개편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하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정계 개편은 뭐 선거 밑에는 언제나 가능성은 노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좀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